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시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니 다시 원래의 주제인 숨겨진 의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참! 그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가리킬 때 보통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말하지만 삼국사기는 김부식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편찬된 역사서이며 김부식은 어디까지나 편찬 책임자로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편찬 책임자인 김부식 개인의 의도뿐만 아니라 편찬을 지시한 임금의 의도, 당시 사회 전반에서의 요구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편찬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김부식 한 사람의 사상이나 행적만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던 시점의 사회 분위기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연이어 겪은 직후라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왕실의 권위도 떨어졌겠죠.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이전까지만 해도 고려에게 조공을 바치던 여진족의 금나라의 사대를 하게 됨에 따라 고려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 왕실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한 역사서 편찬이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삼국사기가 다루는 내용을 잘 보면 신라가 삼국 통일을 달성한 시점까지만 다룬 것이 아니라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시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 후고구려의 궁예열전과 후백제의 견훤열전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후삼국 시대 역시 삼국 시대의 연장선에 해당하며 신라, 후고구려, 후백제까지 모두 통합해낸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삼국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고려 태조왕건이었다는 서술은 당시 임금인 인종과 고려 왕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삼국사기에 반영된 왕실의 입장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김부식 개인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사기를 편찬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고려 정계는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이 있었고 결국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개경파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경파는 금나라와의 사대 관계에 반발하여 독자적인 연호 수립과 금나라 정벌을 주장했던 대외 강경파였습니다. 개경파의 거도였던 김부식은 그와 반대로 대외 원건파였고 당연히 이러한 서경파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김부식은 서경파들을 제거한 이후 대외 강경파가 다시 득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국사기에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어느 정도 반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의 입장은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그의 논평인 사론에서 잘 드러납니다. 신라본기 진덕왕조에 실린 사론에서 신라 법흥왕이 독자적인 연호를 칭했던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고 진덕여왕 시기부터 당나라의 연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을 칭찬한 것이 그 예시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원인에 대한 김부식의 사론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고구려 본기 보장왕조에서 고구려의 멸망 원인을 고구려가 불손하게도 중국의 조서와 명령을 거역했으며 중국 천자의 사신을 잡아 가두는 등 고집스럽고 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 본기 의자왕조에서는 백제의 멸망에 대해 겉으로는 당나라에 순종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어겨 대국에 죄를 지었으니 그들이 패망한 것은 역시 당연한 일이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김부식이 사대주의자라는 비판을 듣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만 놓고 보면 김부식은 강대국에 맞서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골수 사대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정작 을지문덕 열전에서는 오히려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수나라 대군을 물리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당태종의 공격을 막아낸 안시성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부식이 강대국에 맞서 싸우는 것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네요. 사실 앞에서 살펴본 사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자적인 연호 사용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외 강경 정책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즉 김부식은 과거 삼국의 역사에 대한 사론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 자신과 대립하던 대외 강경파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한편 신라의 멸망에 대한 사론에서는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라본기 경순왕조에서 불가의 법을 받들고 그 폐해를 깨닫지 못했으며 심지어 마을에도 탑과 절이 늘어서고 백성들이 사찰로 도피하여 승려가 되어 군사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나라는 날로 쇠약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조정 내 대외 강경파 관료들뿐만 아니라 고려 국왕까지도 김부식의 비판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기까지의 고려 국왕들은 음양미술이나 풍수지리, 불교, 도교 등의 반유교적인 요소에 관심을 두고 관련 인물들을 측근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을 기존의 개경 문벌귀족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종이 초반에 서경파의 주장을 지지했던 것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개경 문벌귀족이자 유학자였던 김부식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여왔던 고려 국왕들의 행보가 상당히 거슬렸겠죠. 그래서 김부식은 독자적인 연호 사용, 대외 강경책, 불교에 대한 비판이 담긴 사론을 통해 인종의 왕권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부식이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구삼국사를 포함한 옛 기록을 참고하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최대한 배제했던 것 역시 당시 국왕들이 호감을 보이고 있던 음양비술, 풍수지리, 불교, 도교 등의 비유교 세력에 대한 견제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국사기를 사대주의적인 역사서라고 평가하는 분들은 김부식이 금과의 사대 외교를 추진했다는 점, 그의 사론에서 사대주의적인 시각이 드러난다는 점을 근거로 삼국사기 자체가 사대주의적인 내용의 역사서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김부식 개인이 4대 외교를 추진한 것도 맞고 그가 남긴 사론에서 국왕 측근 세력과 대외 강경파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대주의적인 시각을 주입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부식 개인에 대한 평가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삼국사기는 개인의 저작물이 아닌 국가주도로 편찬된 역사서라는 특성상 편찬자 한 사람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편찬을 지시한 임금의 의도, 당시 사회 전반에서의 요구까지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관의 논평이 들어간 사론에는 김부식과 다른 편찬자들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내용까지 전부 그들 입맛대로 뜯어고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국사기의 구성을 보면 삼국의 역사를 전하는 부분을 본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천자의 이야기는 본기, 제후의 이야기는 세가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삼국사기가 삼국의 역사를 본기로 다루었다는 건 삼국을 천자국으로 인식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후대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고려 국왕들을 세가로 다루어 천자가 아닌 제후급으로 낮추었던 사례와는 대조적입니다. 이건 김부식을 포함한 편찬자들이 대외 강경책에는 반대했을지언정 자국의 역사를 천자국 체제로 인식하는 것에는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인종의 명을 받아서 편찬된 관찬 사서인데다 당시 서경파가 대거 숙청되었다곤 해도 조정 내에는 여전히 자주적인 성향의 관료들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전부 사대주의적인 내용으로 편집하고 싶었다고 해도 이런 주변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한편 김부식 본인이 신라계여서 삼국사기를 신라 중심으로 서술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삼국사기에서 신라에 대한 내용이 유독 많고 고구려 백제는 빈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삼국사기의 본기들 가운데 신라 본기가 12권, 고구려 본기가 10권, 백제 본기가 6권으로 신라 본기의 권수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삼국 가운데 신라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전체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삼국 통일 이전으로 한정하면 오히려 신라 본기 7권, 고구려 본기 10권, 백제 본기 6권으로 고구려 본기의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김부식은 신라가 불교에 집착하다가 멸망한 것이라고 보았고 신라의 독자적인 연호 사용을 옳지 않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삼국사기의 성격과 그 편찬 배경을 놓고 봤을 때 김부식 한 사람의 행적과는 별개로 삼국사기에는 왕실과 조정의 여러 입장이 반영되었으며 삼국사기 자체를 무조건 신라 중심의 사대주의적인 역사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삼국사기의 아쉬운 점과 의의를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구삼국사 등의 우리나라 옛 기록을 참고하면서도 유교적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신비로운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여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삼국의 건국신화를 서술할 때 시조가 알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는 어쩔 수 없이 서술하면서도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초능력을 쓰는 부분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적인 영웅으로 묘사되었던 시조 왕들의 이야기를 인간적인 왕들의 이야기로 개조시킨 것이죠.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나름대로 허무맹랑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전하고자 한 것이었겠지만 그로 인해 신화의 원본을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비록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원본을 최대한 살렸다면 현대 역사학자나 신화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거나 역사 콘텐츠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제일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고대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삼국사기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긴 합니다. 김부식이 밝혔듯이 중국의 정사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와 고려 초기에 편찬된 삼국사기 이전의 우리 역사서들은 현재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국사기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 정사를 통해 제한적인 정보를 접하거나 새로운 고고학 자료가 나오는 것만을 기대해야 했겠죠. 그리고 동명한편이나 삼국유사 같은 성격의 설화집들은 신비로운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주로 수록하여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설화적인 요소가 아닌 내용은 삼국사기만큼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삼국사기는 삼국의 인물, 사회, 문화, 지리 등 다양한 정보를 기전체 형식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삼국사기 프롤로그를 마치며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인 고구려 왕들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